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기탄 특강의 이학선입니다. 오늘은 그 일본의 전국시대 때 다이묘였던 오다 노부나가의 일대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제목을 적어 보겠습니다. 제목을 오다 노부나가의 야망이라고 그렇게 달아보겠습니다. 보통 그 일본의 역사에서 일본 국민들이 가장 인기 있게 좋아하는 그런 역사 위인을 3명을 꼽자면은 이 오다 노부나가하고 그 다음에 그 전국시대의 도요토미 히데요시하고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 3명을 세트로 많이 꼽게 되죠. 이 노부나가하고 그 다음에 도요토미 히데요시하고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서로 라이벌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주종 관계, 서로 이렇게 종속된 그런 관계라고 보는 것이 훨씬 더 아마 타당할 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로 이 오다 노부나가가 먼저 그 천하인으로서 이 전국을 제패하기 시작을 했죠. 그 다음에 그 부하였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집권을 하게 되고, 이제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경우에는 원래는 그 오다 노부나가하고 사돈지간이면서 동시에 동맹이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노부나가 사후에 히데요시한테 종속적인 그런 관계였다가 나중에 히데요시 사후에 도요토미 가문하고 전쟁을 벌여가지고서 이제 이김으로써 이제 최후의 승자가 되는 그런 관계죠. 그래서 이 노부나가의 일대기를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일본 열도 그 지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열도가 규슈가 이렇게 있고 시코쿠가 이렇게 있고 호온슈가 이렇게 있고 홋카이도가 이렇게 있고 대충 이렇게 생겼죠. 그런데 이제 오늘 이야기할 이 오다 노부나가의 주요 활동 무대는 이 호온슈의 이제 허리 부분에 해당하는 그 중간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확대해 가지고서 다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호온슈 중간 부분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여기에 이렇게 기반도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2세만으로 들어갑니다. 2세만으로 들어가고 여기가 미카와만이 또 있고 도카에도가 이렇게 쭉 나와 있고 일로 들어가면 스루가만이고 스루가만에서 나와서 사가미만으로 들어가고 다시 도쿄만으로 들어가서 쭉 이렇게 올라가는 이제 그런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수도인 도쿄가 여기죠. 여기가 일본 수도 도쿄입니다. 그 일본의 어떤 그 대동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교통망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철도죠. 그 철도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그 고속철도 노선인 신간센이라고 있습니다. 그 신간센의 가장 황금 노선, 골드 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골드 라인이 어디냐면은 이 도카에도, 이 동해도 라인인데 그 라인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 동경에서 출발해서 요코하마를 지나서 사가미를 지나서 여기서 이제 후지산을 지납니다. 여기가 그 유명한 후지산입니다. 후지산을 지나서 이 도카이 지역을 동해 지역을 쭉 지나고 여기서 나고야를 지납니다. 나고야를 지나서 여기에서 이제 비파호라고 하는 비와호라고 하는 그 비파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악기 중에서 그 비파를 닮았다고 해서 비파호가 있는데 여기를 지나서 이제 교토를 찍고 도로 내려와서 여기 해안가에서 오사카까지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교토죠. 그리고 여기가 오사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나고야가 되는 것이죠. 보통 나고야를 그 일본의 3대 도시로 꼽죠. 이 도쿄하고 오사카하고 그 다음에 나고야.
물론 어떤 그 전통이라든지 역사 그런 걸로 보면은 교토가 훨씬 더 오래됐고, 그 다음에 현대 일본에서의 어떤 그 발전 정도, 인구수라든지 뭐 그런 걸로 보자면은 여기는 요코하마가 훨씬 더 크지만은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보통 3대 도시로 이 나고야를 꼽습니다. 이 나고야가 이제 오늘날의 아이치현이죠. 이 아이치현 지역이 이제 옛날에 이제 일본의 그 지명이 쿤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지명 단위가 있었습니다. 무슨 나라 해가지고서 마치 그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 때 뭐 제나라, 노나라, 뭐 연나라 뭐 이렇게 분봉을 한 것처럼 그 일본의 고대 율령제 시대 때 무슨 쿤이 해가지고서 이 나라 국자를 써서 그 지명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오와리라고 하는 그 지역입니다. 오와리였죠. 이 오와리 지역을 통치하던 그 가문이 오다 가문이었습니다. 그 오다 가문의 거성이 이 나고야 옆에 이제 작은 기요스성이라고 기요스성이라고 하는 이 성을 거성으로 하는 그 오다 가문이 통치하고 있었던 곳이 이제 여기 오와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노부나가는 그 오다 가문에서 그 가문의 그 당주를 승계할 만한 그런 가독 승계의 그런 적장자는 아니었죠. 그냥 이제 가까운 친척이었는데 아무튼 이 그 가독의 승계하고는 좀 거리가 이제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오다 노부나가가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어떤 엘리트 교육이라든지 전통적인 권위, 질서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불만과 반항심이 굉장히 많았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좀 못마땅한 사람들이 이 노부나가에 대해서 조금 안 좋게 봤던 것이죠. 그래서 그 오다 노부나가의 어렸을 때 별명이 오와리의 바보라고 하는 이제 그런 별명으로 불렸을 정도로 조금 부적응했었습니다. 이 노부나가의 성장기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친 사람이 이 오와리의 위에 미노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미노의 영주였었던 사이토 도산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죠. 이 사이토 도산은 원래 처음부터 영주는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도 원래는 다이묘가 아니었는데 이제 주군을 배신하고서 주군의 영지를 뺏어서 자기가 영주가 된 것이었죠. 그래서 그 별명이 살무사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일본 전국 시대 때 그 전문 용어로는 효웅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주군을 배신하고서 그 자기가 이제 영주를 해먹으면은 이제 효웅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이토 도산이 이 노부나가의 장인어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인을 두고 있었으니까 이 노부나가가 어렸을 때부터 조금 어떤 정서적인 영향을 받았었겠죠. 더군다나 그 장인이었던 사이토 도산이 그 자기 아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노부나가의 처남이 되죠. 이제 손이 처남이죠. 그 손이 처남이, 그러니까 그 사이토 도산의 아들이 이제 아버지를 이제 쫓아내서 죽여버리고 자기가 영지를 뺏어서 영주가 또 됩니다. 이제 그런 거를 보면서 이 노부나가가 어떤 그 성장기에 젊었을 때 굉장히 좀 어떤 정서적인 충격과 이제 그런 거를 받다 보니까 나중에도 좀 인격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그런 행동들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에 이 오다 노부나가도 그 가문 내에서 그 가독을 승계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을 해서 이제 거기에서 승리하게 됨으로써 오다 가문의 당주가 되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 오와리 옆에 있었던 지역이 미카와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이 미카와 지역의 영주가 마스다이라 가문이었죠. 이 마스다이라 가문이 이제 나중에 그 도쿠가와 가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마스다이라의 이 미카와 옆에가 스루가라고 하는 그 지역이었습니다.
이 스루가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던 가문이 이마가와라고 하는 가문이었죠. 이 이마가와 가문은 굉장한 명문가였습니다. 어느 정도로 이제 명문가였냐면은 그때 당시에 막부가 무로마치 막부였죠. 무로마치. 이 교토에 무로마치라고 하는 그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무로마치라고 하는 그 마을에 그 쇼군의 어소가 있었기 때문에 무로마치 막부라고 하는 것이죠. 그 지명을 따서. 그래서 그 전에 있는 이제 가마쿠라 막부하고 뒤에 나오는 그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에도 막부도 이제 가마쿠라가 여기고 이제 에도가 여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지명을 따서 이제 에도 막부, 가마쿠라 막부 이제 그렇게 지명을 따서 그렇게 부른 것이죠. 이 무로마치는 어떤 지명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좀 작은 그런 마을이죠, 마을. 이게 마을 정자 아닙니까? 그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뭐 혼마치, 모토마치 이제 그런 게 있듯이 무로마치라고 하는 그 마을에 쇼군 어소가 있어서 무로마치 막부입니다. 이 무로마치 막부를 그 세운 인물이 아시카가 다카우지인데 이 아시카가 가문이 이제 대대로 쇼군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막부의 어떤 그 룰에서, 규칙에서 이 아시카가 막부가 대가 끊겨가지고서 더 이상 쇼군을 배출할 수가 없게 된다. 이제 그러면은 그 쇼군 배출의 우선순위가 있는 가문이 이 이마가와 가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명분상으로는 쇼군을 배출할 수 있는 그런 명문 가문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아시카가 막부가 이 무로마치 막부가 그 오니는 아니라고 하는 그 별난에 의해서 완전히 그냥 권위가 작살나고 흔들리다 보니까 이 이마가와 가문에 떠오르는 굉장한 이제 뛰어난 당주였었던 이마가와 요시모토라고 하는 굉장히 뛰어난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 인물이 이제 야심만만한 굉장히 야망이 큰 인물이었는데 이제 어떻게 막부를 장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당시에 이제 이 이마가와 요시모토가 시기적으로도 야심을 품을 만하게 이 서쪽으로 진출할 그런 어떤 야심을 품을 만한 또 그런 적절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 여기 스루가 위에가 이제 카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이 가이 지방을 다스리던 가문이 다케다 가문이었죠. 그 유명한 다케다 가문이 통치하고 있었고 여기가 바로 사가미입니다. 사가미. 그 사가미 고무 회사로 유명한 그 사가미가 여기 사가미입니다. 이 사가미 가문을 통치하고 있었던 가문이 이 사가미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던 가문이 호조 가문이었죠. 그 가마쿠라 막부의 호조하고 C는 똑같습니다. 이 글자는 똑같은데 이제 그 혈통은 아니고 그냥 이름만 따가지고서 참칭을 한 거죠. 이 사가미의 이제 호조 가문하고 가이의 이제 다케다 가문이 굉장히 강성했기 때문에 이 스루가의 이제 이마가와 요시모토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견제할 만한 그런 세력이었는데 이 어떻게 외교수를 잘해가지고 이 세 가문이 혼인 동맹을 맺게 됩니다. 이른바 고순스 삼국동맹이라고 해서 이제 갑, 준, 상 해서 고순스 삼국동맹이라고 하는 혼인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동쪽이 굉장히 안심할 수 있게 된 거죠. 이 이마가와 요시모토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서쪽으로 진출할 이제 그런 여유가 생긴 것이고, 그래서 군대를 끌고서 이 교토로 이제 올라가겠다고 그렇게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이제 그거를 전문 용어로 이제 상락이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일본 전국시대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용어인데, 이 낙이라고 하는 게 그 낙양이죠. 그 중국의 고대 여러 왕조들의 수도였었던 그 낙양이 바로 이 낙자입니다. 그래서 이 낙양이라고 하는 게 수도의 대명사이기 때문에 상락이라고 하는 게 이제 수도로 쳐 올라간다. 군대를 끌고서 이 수도로 쳐 올라가서 이제 뭐 막부를 장악을 하든지 뭐 자기가 정권을 쥐든지 그렇게 천하인이 되겠다. 이제 그런
야심을 품고서 이 이마가와 요시모토가 상락을 감행하는 것이죠. 그때 이 상락군의 선봉대장이 이 마스다이라 가문의 마스다이라 모토야스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마스다이라 모토야스가 나중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되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이 마스다이라 가문이 이마가와 가문에 이제 복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뭐 그냥 인질 생활들 하고 이제 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스루가에서 여기가 쓴푸성인데 여기에서 그 이마가와 가문의 군대가 이렇게 쭉 올라가야 되는데 가려면 어디를 지나야 되죠? 이 오와리를 지나야 되죠. 이 오와리를 통치하고 있었던 가문이 오다 가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오다 노부나가가 이때 당주로 취임한 지 딱 1년째 되는 그런 해였습니다. 처음에 당주가 되자마자 시험대에 오른 것이죠. 이 이마가와 요시모토가 군대를 끌고서 얌전하게 가겠습니까? 당연히 자기가 그 군사가 훨씬 더 많고 세력이 강성하니까 이 가는 길에 작은 약소한 다이묘들은 전부 다 정복을 하면서 복속시키면서 그렇게 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오와리의 작은 영주였었던 그 오다 가문도 이제 이 이마가와 요시모토가 동해도 제일의 무사라고 불린 굉장히 강성한 세력이었던 이 이마가와 요시모토한테 이제 분명히 짓밟히고 복속되게 될 것이다. 이제 그런 판단을 했고 이 오다 노부나가는 용기를 내서 이제 군대를 끌고서 정예 군대를 끌고서 이 이마가와 군단의 10분지 1도 안 됐습니다. 한 3만 정도 됐고 한 3천 정도 됐는데 그 소수의 군대를 끌고서 요격을 나가게 됩니다. 어디로 요격을 나가냐면 이제 이쪽에 아주 좁은 길목이 하나 있었어요. 협곡이. 이제 여기를 이마가와 가문이 지나가는데 이 협곡 이름이 그 유명한 오케하자마였습니다. 이제 그 유명한 오케하자마 전투가 여기에서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마가와 가문의 그 군단이 이 오케하자마 협곡을 지나가는데 날씨가 아주 그냥 안개가 자욱하고 을씨년스러운 겁니다. 시야가 확보가 안 되고 그냥 우중충하고 비도 내리고 이제 그런 와중에 이제 행군을 하는데 당연히 이 협곡이니까는 길이 좁으니까는 길다랗게 이렇게 장사진을 펴가지고서 행군을 하는데 그 중앙에 있었던 이제 이마가와 요시모토의 본대는 그 병사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 오다 노부나가의 그 특공대가 그 도코다이가 이 이마가와 요시모토의 본영을 급습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막 안개도 그냥 자욱하고 이 시야가 확보 안 되니까 난전이 벌어지는 거죠. 이 이마가와 그 본대는 완전 당황해가지고서 그 안개 속에서 난전이 벌어지는데 이 이마가와 요시모토의 그 본영에 막사까지 그 오다군의 특공대가 이제 진입을 하게 됩니다. 이 이마가와 요시모토가 뭐 여러 가지 썰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거구의 비만의 체형이어서 말을 타지 못하고 가마를 타고 다녔다. 굉장히 몸이 둔했다. 이제 그런 썰도 있고 또 어떤 썰로는 굉장히 무예를 잘 갈고 닦았고 힘이 아주 장사였기 때문에 아주 이따시만한 그 노다치라고 하는 그 대도를 큰 칼을 아주 잘 휘둘렀다. 이제 뭐 그런 썰도 있습니다. 노다치라고 하는 게 이렇게 큰 그 칼이 있습니다. 망나니 칼 같은 이제 그런 칼이 노다치고 보통 일본도라고 하는 건 이제 카타나라고 해서 이렇게 좀 얍실하게 생겼죠. 근데 그 크고 무거운 노다치를 자유자재로 휘두를 정도로 이 이마가와 요시모토가 무예가 대단했다. 뭐 그런 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다의 특공대가 이 이마가와 요시모토의 본영의 막사에 들어가서 요시모토의 허벅지를 찌르고 그냥 막 붙잡고서 이 요시모토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 요시모토가 아주 정말 격렬하게 저항을 했다고 합니다. 워낙에 이제 야심이 만만했던 야망이 컸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허망하게 죽어버리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고 아쉬움이 크겠습니까? 그래서 그 큰 이제 노다치를 막 휘두르면서 그 오다 특공대에 막 팔을 잘라버리고
막 붙잡는 놈의 이 손가락을 깨물어 가지고서 손가락을 뜯어버릴 정도로 이빨로 그렇게 격렬하게 저항했다는 기록이 아주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그 본영의 그 이마가와의 그 군대 수가 워낙에 작았고 순식간에 기습을 받은 거기 때문에 이 이마가와 요시모토는 이제 수급이 잘려서 전사를 하게 되죠. 이제 대가리가 잘렸으니까 이 이마가와 가문의 군대는 거의 괴멸하게 되고 도망가게 됩니다. 이 오다 노부나가 입장에서는 그 자기의 전국시대의 데뷔전을 그 입봉을 아주 화려하게 그렇게 명성을 떨치면서 하게 된 전투가 바로 이 오케하자마 전투가 되겠습니다. 이 오케하자마 전투 이후에 이 이마가와 가문에 종속되어 있었던 그 마스다이라 가문의 마스다이라 모토야스, 마스다이라 나중에 이에야스가 되죠. 나중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됩니다. 이 사람이 냉큼 그냥 줄을 갈아타가지고서 이 오다 노부나가하고 동맹을 맺게 되죠. 그래서 노부나가의 딸하고 이 이에야스의 아들하고 이제 결혼을 시켜서 이 미카와의 이제 오카자키 성에서 그 혼인식을 열면서 이제 잉어를 예물로 받고 그 이야기가 이제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노부나가가 그 전국시대의 데뷔전을 아주 성공적으로 치룬 다음에 나름대로 자신감이 붙었겠죠. 그래서 그 장인어른의 이제 땅이었던 그 이제 페루나 초남이 점거하고 있었던 이 위에 이제 여기에 좀 지우겠습니다. 이 위에 이제 미노라고 하는 그 지역을 이제 쳐들어가서 복속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장인어른의 거성이었던 기후성이라고 하는 그 성을 자기의 거성으로 옮기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그 주변에 이 위에 있었던 다른 다이묘들하고도 또 관계를 맺게 되는데 이 위에가 이제 에치젠이라고 하는 월전, 이 에치젠이라고 하는 곳에 아사쿠라 가문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비파오 인근이 오움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오움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아사히 가문이 있었죠. 이 아사히 가문하고 아사쿠라 가문하고 이 노부나가하고 오다 가문하고 또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사히 가문의 굉장히 젊은 인물이었던 아사히 나가마사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는데 이 아사히 나가마사한테 이 오다 노부나가가 자기가 굉장히 아끼던 절세 미녀 이 여동생을 시집 보내게 됩니다. 그 여동생 이름이 이제 오이치라고 하는 아주 절세 미녀가 있었습니다. 자기 여동생을 이제 시집 보냈으니까 매제가 되는 것이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관계를 맺고 이제 점점 그렇게 세력을 불려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 무로마치 막부의 그때 당시에 쇼군이었던 아시카가 요시테루라고 하는 굉장히 젊은 거무 쇼군이라고 불린 아주 이 칼질을 잘했던 그 젊은 쇼군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 칼질을 잘했냐면은 그때 당시에 그 검성이라고 불렸던 카미이즈미 노부스나라든지 스가하라 보쿠텐 이제 그런 검성들한테 사사받았을 그럴 정도로 아주 그렇게 칼질을 잘했던 젊은 거무 쇼군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막부를 이렇게 부흥시키고 그 쇼군의 권위를 높이고 싶은 그런 야심이 있었겠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움직임을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이 막부를 장악하고 있었던 이쪽에 이제 미요시 가문이라든지 이쪽에 마스나가 가문이라든지
뭐 이제 그런 가문들이 이 쇼군을 견제하기 시작한 겁니다. 쇼군을 견제하고서 살해까지 하게 되죠. 완전히 막장 아닙니까? 그 막장 상황 속에서 이 막부가 혼란해지니까 그때 당시에 이 쇼군이었던 아시카가 요시테루의 동생이었던 아시카가 요시아키가 몰래 탈출해가지고서 여기저기 이렇게 떠돌아다니다가 그때 당시에 가장 강성하게 이렇게 성장하고 있었던 오다 노부나가를 찾아가게 됩니다. 이 오다 노부나가 입장에서는 완전 생큐였죠. 안 그래도 자기가 이제 이쪽에 좀 중앙으로 진출할 생각이 있었는데 이 교토 주변을 뭐라고 불렀냐면 키나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가 키나이입니다. 기내라고 하죠. 기내. 이 기자가 경기도 기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라든지 그 중국에서도 그 수도 주변을 경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제 여기도 이 교토가 수도기 때문에 이 주변이 이제 기내, 경기도 기자 써서 경기도가 되는 겁니다. 이쪽으로 진출할 생각이 있었는데 명분이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아시카가 요시아키가 지발로 찾아온 거니까는 이 오다 노부나가 입장에서는 아시카가 요시아키를 지지하면서 이제 쇼군을 지지하면서 자기가 이 키나이 지방으로 교토로 상락을 할 수 있는 명분이 된 것이죠. 이를테면은 그 중국의 삼국지 연의에서 그 헌제라고 하는 그 한나라 마지막 황제가 동탁이라든지 조조라든지 이제 그런 군웅들이 이 황제를 다 옹립을 하고 존중을 하면서 그 수도를 장악하지 않습니까? 수도를 장악하고 조조는 이른바 그 협천자 이령제후라고 하는 이제 그 천자의 권위를 이용해서 또 덕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이 노부나가도 이제 좀 그럴 빌미가 생긴 거죠. 그래서 교토로 올라가게 되고 이른바 스스로 천하인이 됩니다. 천하인. 이 천하인이라고 하는 게 그 중국에 그 패자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이 패라고 하는 게 그 춘추 전국시대 때 뭐 춘추 5패, 춘추 5패, 뭐 패자, 이제 그것처럼 이 제후가, 이제 천자가 따로 있고, 이제 그 주변에 뭐 제후들을 뭐 회맹을 주도한다든지 가장 강성하게 그 질서를, 이제 주도하는 자가 패자라고 불렸는데 이 노부나가가 쇼군이었던 아시카가 요시아키를 옹립하게 되면서 패자가 되고 그거를 이제 일본식으로 이제 천하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말하자면은 내가 제일 잘 나가 이제 그런 뜻이죠. 제일 잘 나가는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전국시대에서. 그러면서 자기의 그 인장에다가 이 도장에다가 옥새 같은 그런 도장에다가 뭐라고 파가지고서 찍고 다녔냐면은 천하포무라고 하는 이 천하를 포자가 이제 배포자 우리 뭐 삼배라든지 이제 덮다 뭐 그런 뜻도 있죠. 천하를 덮어버린다. 뭘로? 무력으로서 자기가 어떠한 그 힘의 투쟁을 통해서 이러한 그 전쟁이라든지 뭐 권력이라든지 아무튼 힘의 투쟁을 통해서 힘으로써 무력으로서 다른 것들을 다 제압하고서 천하를 제패하겠다. 이제 그런 어떤 야심, 야망, 어떤 정치적인 헤게모니, 이제 그런 정치적인 구호로서 이 천하포무라고 하는 그 말을 인장에다 파가지고서 찍고 다닌 게 바로 이때부터입니다. 그런데 이 노부나가가 이제 뭐 자기가 천하인이 되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엄청나게 잘 나가다 보니까는 이 주변의 영주들 입장에서는 좀 노부나가에 대한 그런 견제 심리가 생긴 것이죠. 이제 가장 처음에 이제 여기 에치젠하고 그 다음에 이 오우미 지역에 있었던 이제 아사히 가문하고 그 다음에 아사쿠라 이제 요시카게라고 하는 당주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명문가였고 그 세력도 강성했었지만은 뭔가 이렇게 좀 야심도 없고 좀 멍텅하게 이렇게 좀 기회를 많이 날려버린 그런 인물이죠. 그래서 이 아사쿠라 요시카게하고
그 다음에 아사히 나가마사하고 이 두 가문이 오다 가문을 견제해서 이제 자기네들끼리 연합군을 맺어서 이 노부나가를 완전히 엿을 매겨버립니다. 여기에서 완전히 대패를 시켜버려가지고서 패퇴시켜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 노부나가 입장에서는 얼마나 열이 받겠습니까? 이 사람 더군다나 매제인데 자기 여동생의 남편인 사람이 자기를 배신하다 보니까 열이 많이 받았죠. 그래서 아주 또 치열하게 이렇게 공방을 하는데 여기에 그 승병들까지 가세하게 됩니다. 그 일본이 전통적으로 그 승병들, 그 불교 사찰에 그 스님들이 승병으로 많이 그렇게 활약을 했었죠. 뭐 가장 유명한 사람이 그 원평합전 때, 그 겐페이 합전 때 그 미나모토 요시츠네의 그 신복이었던 무사시보 벤케이, 뭐 그런 사람들이 다 승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도 승병들이 아주 대활약을 합니다. 그래서 이 노부나가가 화가 나가지고서 이 교토에 있었던 그 비해산이라고 하는 그 산의 연력사라고 하는 아주 굉장한 고찰이 있었습니다. 히에산 엘야쿠지라고 하는 이제 그 고찰의 승려들이 또 승병으로 막 가담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 노부나가가 열받아서 그 고찰을, 오래된 절을 다 그냥 불태워서 잿더미로 만들어버리고 승려들을 막 학살하고 이제 그런 행동을 했었죠. 그래서 이 일본의 당시에 굉장히 전통적인 질서였던 불교계에서 노부나가를 공적으로 이렇게 정한 다음에 이쪽에 있었던 이제 혼간지라든지 이제 그런 승병 집단들이 이 노부나가에 대해서 아주 격렬하게 저항을 하고 싸우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노부나가는 뭐 아랑곳하지도 않고 이제 그 승병들이 자기를 마군이라고 하니까 좋아, 그래, 나 마군이다, 나 마왕이다 하면서 자기 스스로 자칭 제6천마왕이라고 자기가 뭐 염라대왕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노부나가 입장에서는 어떤 그 전통적인 그런 질서, 조정이라든지 막부라든지 불교라든지 그런 신토, 천황의 권위라든지 그런 전통적인 권위와 질서에 대해서 철저하게 기득권을 배제하고 그런 것들을 파격적으로 파괴하는 신질서로 나아가는 이제 그런 성격이 이런 데서 다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노부나가를 가장 견제할 만한 그런 사람이 누가 되겠습니까? 바로 그때 당시에 무로마치 막부의 쇼군이었던 아시카가 요시아키였죠. 그 삼국지 연의에 그 헌제가 동탁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조조라든지 이런 군웅들에 의해서 자기가 옹립됐고 이제 그들에게 이제 기대면서 자기의 권위가 유지가 됐지만은 호시탐탐 그 이제 권신을 제거하기 위해서 막 칙령을 내리고 밀지를 내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거하고 마찬가지로 이 아시카가 요시아키가 이 오다 노부나가를 제거해야겠다. 요 놈을 냅두면은 막부의 권위가 서지 않는다. 이제 그런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노부나가 주위에 있었던 각지에서 할거하고 있었던 그 센코쿠 다이묘들한테 다 경문을 보내죠. 다 밀지를 보내가지고 서신을 보내서 이 노부나가를 전부 다 쳐서 없애버리자. 이제 그런 식으로다가 소위 말하는 노부나가 포위망을 결성하자고 그렇게 경문을 돌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른 그 센코쿠 다이묘들이 전부 다 호응을 하긴 했습니다. 왜 호응을 했냐면은 당연히 이들 입장에서는 약육강식으로 그렇게 지금 투쟁을 하고 있는데 제일 잘 나가는 가장 큰 세력이었던 이 오다 노부나가를 공동으로 이렇게 포위망을 결성해서 일단은 1등 하는 놈을 끌어내버리면은 나머지 뭐 2등, 3등, 4등 하던 인간들이 이제 자기가 1등 될 수도 있고 서로 뭐 경쟁해가지고서 이 오다 가문의 영지를 뭐 땅 따먹게 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전부 다 이렇게 다 호응을 했죠. 그러면서 거병을 한 아주 강성한 다이묘가 바로 이 카이 지방의 호랑이라고 불렸던 다케다 신겐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다이묘가 거병을 하게 됩니다. 이 다케다 신겐의 그 굉장히 유명한 그
군단의 이제 별명이 있죠. 이른바 풍림화산이라고 해서 이제 그 손자병법에 뭐 나오는 말에서 따왔다고 하죠. 진려풍, 서여름, 침략여화, 부동여산 해가지고서 이렇게 몰아칠 때는 바람처럼, 그 다음에 고요할 때는 숲처럼, 적을 공격할 때는 불처럼, 그 다음에 부동여산, 움직이지 않을 때는 산과 같이 움직이지 않는다. 이제 그런 손자병법에서 따왔다고 해서 이 풍림화산의 군대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있었던 이 다케다 신겐이 이제 상락을 결정하게 됩니다. 자기가 이 노부나가 포위망을 이제 결성해서 이 노부나가를 쳐서 없애고 자기가 교토로 가겠다. 이제 그런 야심을 품고서 군대를 일으키게 되죠. 이 다케다 신겐이 이 카이하고 여기에 시나노라고 하는 그 지방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부나가를 바로 치러 가지 않고 바로 이 앞잡이로 있었던 오다 노부나가하고 사돈지간이면서 동맹이었던 그 도쿠가와를 먼저 쳐야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 도쿠가와의 영지였었던 이 도카이 지역에 군대를 보내서 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치룬 그 유명한 전투가 미카타가하라라고 하는 그 전투가 되겠습니다. 미카타가하라라고 하는 그 전투인데, 여기에서 그 다케다 신겐의 그 풍림화산의 군대가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군대를 완전히 괴멸을 시켜버리죠. 이 이에야스가 직접 나가서 싸웠습니다. 직접 나가서 싸웠는데 완전히 그 군대가 대패를 하고 괴멸을 해서 자기 혼자서 혈혈단신으로 그냥 무엇 빠지게 이렇게 도망을 간 겁니다. 도망을 가면서 겨우 이제 본영에 도착하게 됐는데, 와서 보니까는 자기도 모르게 너무 겁에 질려가지고서 그 말 안장 위에서 똥을 지려버린 겁니다. 이제 거기 주변에 이제 있었던 그 가신들은 완전 당황해가지고서 그 주군이 창피하지 않으시게 다 모른 척하고 있었는데,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뜬금없이 지금 당장 화공을 불러오라고, 이 그림 그리는 화가를 불러와라 해가지고서 자기의 그 말 안장 위에서 똥을 지리는, 그 아연실색 해가지고서 말 안장 위에서 똥을 지린 그 모습을 기록화로 남기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그림으로 남겨놓고 두고두고 이 미카타가하라의 전투를, 그 치욕을 기억하고 되새기면서 경계로 삼겠다, 뭐 그런 뜻이겠죠. 그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이제 그 똥을 지린 그 장면을 그린 그림이 지금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카타가하라 전투에서 동맹군이었던 도쿠가와 군대가 완전히 박살이 나니까 그 다음 차례는 이제 오다 가문이 되겠죠. 이 오다 노부나가 입장에서는 좀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다. 지금까지 싸운 애들은 사실상 이제 예선전이고 진짜 본격적으로 최강의 군단하고 붙게 되는구나. 그러면서 약간의 이제 어떤 그 두려움과 이제 그런 것을 느끼고 있었는데, 그냥 이 다케다 신겐이 50이 간 넘은 나이였는데 급사를 해버리고 맙니다. 어떻게 보면 이 노부나가 입장에서는 좀 천운이 따랐던 것이죠. 이 다케다 신겐이 이제 급사하고 나서 이제 동쪽이 조금 이제 좀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 되니까는 이 노부나가 입장에서는 좋아, 이때다, 요시 하고서 이 서쪽에 자기를 괴롭히던 놈들을 이제 보복을 하러 가죠. 바로 보복을 하러 가서 이 아사쿠라 가문하고 아사히 가문을 쳐서 멸망시켜버립니다. 이 아사히 나가마사가 얼마나 이 노부나가 입장에서는 괘씸했겠습니까? 자기의 매제였던 사람이 자기를 배신해가지고서 그렇게 엿을 매겼으니까. 그래서 그 아사히 나가마사하고 그 아버지를 죽여가지고서 그 해골바가지 2개골을 가지고서 살을 다 발라내고 거기에다가 오칠을 하고 금칠까지 해가지고서 자기의 술잔으로 썼다고 합니다. 그렇게 분풀을 했는데 그 황금 술잔이 지금도 그 박물관에 남아 있습니다. 자기 여동생은 과부가 됐죠. 이제 그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사단을 벌인
그 주동자였던 주모자였던 이 쇼군 아시카가 요시아키 입장에서는 완전히 그냥 뭐 된 거죠. 그래서 이 막부를 버리고서 이제 저 서쪽에 모리 가문으로 도망을 갑니다. 이 서쪽에 이제 모리 가문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모리 모토나리는 죽고 없어졌고, 그 손자였었던 이제 모리 데루모토가 당주로 있었죠. 사실상 이때부터 무로마치 막부는 뭐 망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노부나가가 이제 여기에 이 키나이 지방을 이제 다지기에 들어가죠. 다지기에 들어가서 이제 여기에 이시야마 혼간지라든지 이제 이런 전부 다 이제 평정을 하고서 모리 가문하고 본격적으로 전쟁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이 동쪽 지방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 다케다 신겐이 이제 죽고서 이제 다케다 가문의 그 아들이었던 다케다 가스 요리가 이제 당주로 이제 취임을 해가지고서 그렇게 가문을 이제 통치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이 다케다 가문의 가신이었던 오쿠다이라라고 하는, 오쿠다이라 사다마사라고 하는 그 오쿠다이라 가문이 이 다케다 가문을 배신하고서 도쿠가와 가문한테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 도쿠가와 이에야스 입장에서는 이제 굉장히 고마운 반가운 그런 손님이다 보니까는 자기의 딸을 줘가지고서 이 오쿠다이라 사다마사를 사위로 임명하게 되죠. 사위로 임명해서 이 다케다 신겐의 다케다 군단을 잘 알고 있으니까 네가 여기 전선에 나가서 조금 거기를 수비를 해라, 지켜라 해가지고서 여기 국경지대에 있었던 아주 작은 성이었던 나가시노라고 하는 이 나가시노 성의 성주로 자기의 그 사위였던 항복해온 사위인 이제 오쿠다이라 사다마사를 임명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다케다 가스요리 입장에서는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이 조직을 배신한 놈은 가만 내두면 안 되죠. 바로 이제 담궈버려야죠. 그래서 바로 군대를 일으켜서 이 나가시노 성을 포위하고서 공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오쿠다이라 사다마사가 의외로 아주 농성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함락되지 않고 굉장히 오래 버티고 있었죠.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사자를 보내가지고서 자기의 장인어른이었던 도쿠가와 이에야스한테 원병을 요청합니다. 장인어른, 지금 다케다 가스요리가 쳐들어왔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니까는 그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그 동맹이었던 오다 노부나가한테 같이 도우러 가자고 그렇게 제안을 하게 되죠. 이 오다 노부나가는 사실 이 동방으로 진출할 그런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이 북방하고 이 서쪽에 지금 거의 다 이렇게 다지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동쪽으로 신겐이 죽은 마당에 이제 진출할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 기회가 제발로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오다하고 도쿠가와 연합군이 이 나가시노 성으로 그 원군이 출전하게 됩니다. 직접 갔습니다. 이 노부나가가. 그래서 여기에서 굉장히 또 재밌는 이야기가 있죠. 그 원병을 청하러 갔던 그 사자 이름이 도리 스네이몬이라고 하는 그런 쫄병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쫄병이 이제 원병을 청하러 가는 것까지는 성공을 해서 이제 그 도쿠가와하고 오다 연합군이 온다고 하는 이제 그런 수락을 받고서 기쁘게 그 소식을 전하러 돌아가는 와중에 돌아가는 길에 잡힌 겁니다. 이 나가시노 성을 포위하고 있었던 그 다케다 가스요리의 군대에 잡혀가지고서 그 다케다 가스요리가 이렇게 딱 신문을 해보니까는 원군이 온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군대가. 그러다 보니까는 이 병사를 좀 심리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 저 성에다 대고서 원군은 오지 않는다. 원군은 오지 않으니까는 지금 싸워봤자 개죽음이다. 항복해라. 이렇게 거짓으로 그 소식을 전하라고 그렇게 종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도리 스네이몬이 끝까지 거부를 하죠. 그래서 그 나가시노 성 앞에서 십자가에다 못 박혀가지고서 그렇게 협박을 받는데도 끝까지 거짓을 이야기하지 않고 오히려 큰 소리로 나가시노 성에다 대고 소리치면서
원군이 온다. 이 도쿠가와 사마하고 오다의 연합군이 지금 나가시노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고 있다. 조금만 더 버티면은 우리가 이긴다 하면서 그냥 막 큰 소리로 그 소식을 전하니까 그 성에서는 막 열광을 하고 이 도리스네모는 이제 괘씸하니까 그 죄로 이 다케다 가스요리가 죽이게 되죠. 그런데 그 어떤 정신이, 그 무사도 정신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타의 그 귀감이 되고 모범이 되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굉장히 존경받는 모범적인 이제 그런 사무라이로 그 명성을 전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 이제 서양의 그 그리스하고 페르시아 전쟁에서 그 아테네에 이제 그 페르시아하고 싸워서 이제 이긴 다음에 그 본국으로 승전보를 전하기 위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뛰어갔다가 죽은 그 마라톤이라고 하는 그 병사의 이야기하고 조금 비슷한 느낌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오다하고 도쿠가와의 원병이 도착하니까 이 다케다 가스요리가 사실 그 다케다 가문의 중신들은 철수하자. 왜냐면은 전황이 굉장히 불리했거든요. 이 오다하고 그 도쿠가와 연합군의 쪽수가 훨씬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케다 가문의 그 중신들이 이거 싸우면 좀 불리하다. 이제 그렇게 진언을 했는데 이 다케다 가스요리 입장에서는 뭔가 조금 승부수를 좀 띄워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지 않겠다. 나는 여기에서 싸우고 가겠다. 전쟁하겠다. 이제 그렇게 결단을 내리고 그 나가시노 성 앞에서 벌판에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게 바로 그 유명한 나가시노 합전이 되겠습니다. 결과는 오다 도쿠가와 연합군의 대승이었죠. 이 전투로 인해서 그 다케다 군단의 풍리마산이라고 하는 그 군대가 거의 뭐 다 괴멸하게 되고 그 다케다 가문의 중신들이 상당히 많이 죽는 그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 나가시노 전투, 이 나가시노 합전에서 굉장히 좀 특이점이 있다면은 이 오다 노부나가가 이 전투를 통해서 그 철포라고 하는 뎃보라고 하는 그 무기를, 신무기를 이 전투를 통해서 실전에 도입함으로써 굉장히 위력을 발휘하게 된 이제 그런 걸로 굉장히 유명한 전투가 이 나가시노 전투가 되겠습니다. 이 철포, 뎃보가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무대뽀 이제 그런 말을 쓰죠. 무대뽀로 이제 뭐 해버린다, 돌격한다, 이제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바로 이 뎃보입니다. 철포. 이제 총도 없이 돌격한다. 맨손으로. 이제 그게 무대뽀죠. 이 철포라고 하는 게 이제 뭐 개인화기 소총이라든지 아니면은 대포 이제 그런 거를 통칭해 가지고서 이 철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 철포라고 한다면은 머스킷 총이었죠. 이제 소총 중에서도 머스킷 총 중에서 그게 그 불 붙이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싯돌로 이렇게 튀겨 가지고서 불 붙이는 게 있고 그다음에 화승이라고 하는 그 줄을 이용해서 불 붙이는 화승총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주로 사용했던 거는 다 화승총이었죠. 왜냐면은 그 부싯돌은 좀 사용하기도 좀 까다롭고 그 단가가 비쌌습니다. 그 화승총이 바로 그 일본군이 이제 임진왜란 때 쳐들어와 가지고서 사용했었던 그 조선에서 조총이라고 불린 그 총이 바로 화승총이 되겠습니다. 그 화승총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이 화승총을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불화자에다가 줄승자 그렇게 하는데 화승이라고 하는 게 이제 불 붙이는 줄이라는 거죠. 이제 포승줄을 할 때 그 승자입니다. 줄승자. 이 불 붙이는 줄이라고 하는 게 무슨 뭐 심지에다 불을 붙여가지고서 그게 도화선이 돼서 빵 터지고 이제 그런 게 아니라 그 화승이라고 하는 줄이 이게 만약 화승총이면은 여기 이렇게 방아쇠가 있고 이때 당시에는 다 그 전장식이죠. 이제 탄약이라든지 탄환을 이 뒷구멍으로 넣는 후장식이 아니라 이 앞구멍으로 이렇게 쑤셔가지고서 장전하는 그런 전장식 소총이죠. 여기에 이제 화승이라고 하는 그 줄이 이제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불을 붙여놔요.
붙여 놓으면서 이제 요거를 유지한 그 상태에서 이 방아쇠를 당기면은 그 이제 연결고리가 이 화승줄에 이렇게 당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 붙인 화승줄에 그 심지가 여기에 뚜껑 열린 그 약실에 화약에 불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빵 하고서 이제 격발이 되는 겁니다. 방아쇠 당기면 화승이 이렇게 딱 닿아가지고서 불 붙어서 이제 격발을 하는 그게 바로 화승총입니다. 그래서 이 화승총이 장점도 있고 뭐 단점도 있습니다. 장점이라고 하자면은 제일 좋은 장점이라고 하자면은 훈련 기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숙련된 병사가 아니더라도 베테랑이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그냥 총만 주고서 이 조준하고서 격발하는 그런 것만 간단하게 훈련받으면은 누구든지 엄청난 파괴력으로 이 무기를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점이 있다면은 일단은 제작하는 단가가 좀 비쌌고 그 다음에 이 화승이라고 하는 이 불씨하고 그 다음에 화약이 물에 젖으면은 이게 격발을 안 되고 이제 쓸 수가 없었기 때문에 우천시에는 사용이 불가하다. 이제 그런 게 치명적인 그런 단점이었습니다만은 워낙에 이제 파괴력이 세고 또 신무기로서 굉장히 전략적으로 유용했기 때문에 이 노부나가가 이 나가시노 합전에서 그 철포 군단을 아주 잘 운용을 해서 이 다케다 군단을 이제 괴멸시킨 거죠. 이렇게 목책을 쌓아놓고서 그 기병이 이제 접근하지 못하게 목책을 이렇게 쌓아놓고서 철포를 이른바 3단 철포격이라고 해서 이제 조를 3개를 나누는 거죠. 3개 조로 나눠서 1조가 격발하면은 2조는 조준하고 있고 3조는 뒤에서 장전하고 있고 이제 그렇게 번갈아 가면서 로테이션으로 그렇게 사격을 하는 그런 3단 철포격이라고 하는 그런 전술을 개발함으로써 그 철포의 장전 속도가 느린 그 단점을 보완했다는 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노부나가가 다른 영주들에 비해서 이 뎃보라고 하는 철포라고 하는 신무기를 좀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선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그 배경은 아무래도 이 노부나가 자체가 그 서양의 문화에 대해서 서양의 문물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개방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서양을 남만이라고 불렀죠. 이 남만이라고 하는 게 그 중국의 삼국지에 그 제갈량의 남만 원정할 때 그 남만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 남쪽 오랑캐란 뜻인데 그 일본에서 남쪽 바다에서 올라오는 오랑캐, 그 필리핀이라든지 이제 거기서 올라오는 오랑캐가 누구냐면 다 서양인들이죠. 뭐 이기리스라든지 이기리스 하면 영국이고 그다음에 포르투갈 그리고 오란다. 이 오란다가 어디냐면은 네덜란드를 이제 오란다라고 합니다. 왜 네덜란드가 오란다냐면은 홀랜드니까. 이제 그래서 오란다인데 그 서양인들이라든지 뭐 천주교의 어떤 그 선교사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한테 이 노부나가가 굉장히 흥미를 가지고 있었고 관대했고 잘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물을 굉장히 선구적으로 또 받아들일 수가 있었고 더군다나 그때 당시에 이 일본의 최대의 무역항이었던 오늘날의 그 오사카 지역이었던 그 사카이라고 하는 그 항구 도시, 이 상업 도시를 이 노부나가가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카이 지방에서 그 거래되는 철포라든지 무역되는 철포라든지 또 그 어떤 철포의 일본제 생산, 메이드 인 재팬으로 생산하는 그 생산량도 이 사카이 지방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무기 조달에도 굉장히 유리한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이 노부나가가 나가시노 합전에서 굉장히 선구적으로 그 철포를 도입해서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나가시노 합전 이야기를 좀 더 해보자면은 이 나가시노 합전을 배경으로 한 굉장히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그 일본의 영화사에서 그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영화사를 통틀어서 정말 엄청난 그 족적을 남긴 거장 중에 그 유명한 구로사와
아키라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영화 감독이 있죠. 아주 전설적인 그런 거장이죠. 이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의 그 유명한 가케무샤, 이 영무자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자가 이제 그림자 영자죠. 그래서 그림자 무사, 이제 그런 뜻인데, 이 가케무샤가 뭐냐면은 마치 그 서양의 왕자와 거지, 그런 이제 이야기처럼 그 영주하고 굉장히 중요 인물하고 똑 닮은 이제 그런 도플갱어 같은 이제 그렇게 닮은 사람을 하나 데려다가 대역으로 이렇게 연기를 시키는 거죠. 뭐 그 목적은 뭐 보안의 목적일 수도 있고, 혹은 하여간에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그 대타를 시켜가지고서 전략적으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게 바로 이제 가케무샤인데, 이 일본의 그 전국 시대에도 많은 영주들이 그 가케무샤를 사용을 했었죠, 실제로. 그래서 이 다케다 신겐에게도 그 가케무샤가 있었던 겁니다. 이 좀도둑인데, 좀도둑 출신인데, 이 다케다 신겐하고 완전히 그냥 똑같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가케무샤로 이제 쓰게 되는데, 그 와중에 이 다케다 신겐이 미카다가하라 전투 이후에 급사를 하고 말죠. 급사를 하고 마는데, 이 다케다 신겐이 죽기 전에 자기가 죽을 거 알고서 이제 유언을 남깁니다. 지금 내가 여기서 이렇게 급사를 해버린 거 알면은 이 도쿠가와라든지 오다라든지 이 주변에 이 강성한 세력들이 내가 죽었다는 내 부재를 이제 그 틈을 노려가지고서 이 다케다 가문을 공격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 죽음을 앞으로 3년 동안 알리지 말라. 이제 그런 유언을 남기고서 죽습니다. 그래서 그 다케다 가문의 중신들이 그 유언을 이제 지키기 위해서 이 가케무샤를 이 신겐의 대역으로서 이제 쓰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약 3년 동안 이 가케무샤가 정말 완전히 이 신겐에 몰입을 해가지고서 정말 동일 인물이 아닐까, 이제 그런 의심이 들 정도로 열심히 그 가케무샤로서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3년 다 채울 때쯤 되니까는 이 가케무샤 입장에서는 완전히 신겐의 빙의가 돼가지고서 그 신겐의 어떤 그 판단력이라든지 어떤 그 카리스마, 이제 그런 것까지 전부 다 자기가 체화해가지고서 내재화돼가지고서 완전히 그냥 여기에 너무나도 몰입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3년이 다 돼갈 때쯤에 이 가케무샤가 이제 실수로 그 신겐만 타는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흑마가 있었는데 그 말을 이제 자기도 타려고 이제 막 하다가 낙마라고 말죠. 그러면서 뽀록이 난 겁니다. 이 진짜 신겐이 아니라는 것을 그 주변에 이제 특실들하고 후궁들하고 이제 일반 쫄병들도 다 알게 된 거죠. 이 다케다 신겐만 있는 그 상처가 있는데 그게 이 사람은 없었으니까 이 사람은 신겐이 아니구나. 가케무샤입니다. 이 사람은 하면서 다 뽀록이 난 겁니다. 그렇게 뽀록이 나니까 이 중신들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이 이제 연극을 그만하게 되고 그 아들이었던 다케다 가스요리를 정식으로 이제 당주로 올려서 취임을 하게 되죠. 이 가케무샤는 이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중신들이 가케무샤한테 아주 돈을 후하게 주면서 그동안 수고했다. 이제 네가 갈 길 가라 하면서 쫓아내는데, 뭐 돈은 후하게 줬지만은 이제 뭐 가짜니까 원래 좀도둑 출신이니까는 거의 뭐 돌 던지면서 쫓아내버렸죠. 그런데 이 가케무샤는 거의 이미 반 미쳐버린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이 신겐한테 너무 빙의가 돼가지고서 거기에서 이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죠.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뭐 요새도 그 이제 배우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그 연극 같은 거, 뭐 역할 같은 거, 드라마 같은 거 하다가 영화 같은 거 찍다 그 배역에 너무 몰입을 해가지고서 나중에 일상생활에서도 좀 고통을 겪는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처럼 이 가케무샤도 이 신겐에게서 빠져나오질 못하는 겁니다. 그 정들었던 다케다 가문의 군단과 군대와 그 중신들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다케다 신겐의 손자로 나오는 꼬맹이, 그 다케마루라고 하는 그 꼬맹이하고의 정든 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도저히 떠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반 미쳐가지고서 그 다케다 가문의 거성을 그냥 뱅뱅 돌면서 완전 미치광이가 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이제 이 신겐이 정식으로 죽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들은 오다 노부나가가 이제 거성에서 그 소식을 듣고서 드디어 신겐이 죽었구나 하고서 거병을 준비하게 되죠. 이제 거기에 영화에서 또 재밌는 장면이 나옵니다. 신겐이 이제 50 간 넘어서 죽었는데 이 오다 노부나가가 평소에 굉장히 즐겨 불렸던 이제 그런 애창곡이 있었습니다. 이제 어떤 그 연극에 이제 삽입곡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전통 가요인데 아츠모리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그 노부나가가 좋아했다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부나가가 신겐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그냥 부채를 탁 이렇게 펴더니 닌겐 고주넨 하면서 이 아츠모리를 부르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인간 50년, 그 인생 50년, 그게 그 세상사에 비하면은 정말 덧없는 꿈과 다르지가 않도다 하면서 이제 신겐 죽은 게 이제 허망한 것을 그렇게 노래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아주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때마침 이 다케다 가스요리가 군대를 일으켰다는 소식을 듣고서 이 오다하고 도쿠가와하고 연합군을 끌고서 이 나가시노를 이제 구원하기 위해서 출전을 하죠. 그러면서 그 나가시노 합전이 벌어지는데 이 풍리마산의 군대가 그냥 장렬하게 돌격을 하는데 이 노부나가의 그 철포 부대에 의해서 목책 근처까지는 접근하지도 못하고 철포 부대에 의해서 그냥 핑핑 막 다 쓰러져서 다 죽는 겁니다. 그 광경을 이 가케무샤가 갈대밭 속에 이렇게 숨어가지고서 갈대밭에 숨어가지고서 아이고 어떡해 하면서 그냥 자기가 감정이입을 해가지고서 자기의 그 군대가 박살나는 것처럼 너무 아쉬워하면서 그냥 막 난리 부르스를 이제 추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나가시노 합전에서 쫄병들도 많이 죽었지만은 이 다케다 가문의 그 중신들도 많이 죽었습니다. 그 자기하고 그 정든 사람들이 장렬하게 그렇게 전사하는 모습을 보고서 이 가케무샤가 나중에 완전히 미쳐가지고서 그 전투가 끝난 뒤에 이제 노부나가 쪽에서는 오다 쪽에서는 이제 막 그 승전 파티를 하고 있고 이 다케다 가스요리는 이제 패장병 끌고서 이미 가버렸고 이 나가시노 벌판에 시체하고 그런 것만 널브러져 있는데 이 가케무샤가 혼자서 그 땅바닥에 떨어진 창을 하나 탁 들고서 그냥 막 미친놈처럼 이 오다 가문의 진영으로 돌격을 하는 겁니다. 혼자서 막 소리 지르면서 돌격을 하니까 그 오다 진영에서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쟤는 뭐야 하면서 이렇게 총으로 탕탕 쏴가지고서 바로 죽여버리죠. 이 가케무샤는 이제 죽으면서까지도 저 강가에 이렇게 빠져가지고서 흘러가는 그 풍리마산의 깃발을 이거를 잡으려고 강가에 들어가서 허우적대다가 이제 최후를 맞이하는 그런 장면으로 이 가케무샤,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의 가케무샤 영화가 끝나게 됩니다. 그렇게 이 노부나가가 이 동쪽 지역에 아주 강호였던 그 다케다 가문을 이제 괴멸시킨 다음에 그 다음 타자가 누구였냐면은 이 위에 이 시나노하고 카이 위에 에치고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여기가 에치젠이고 그 뒤에 에추가 있고 그 뒤에 이제 에치고라고 하는 그 지역에 이제 용이라고 불린 그 유명한 다케다 신겐의 호족수였던 우에스기 겐신이라고 하는 우에스기 겐신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그 강호가 있었습니다. 이제 우에스기 겐신하고 오다 노부나가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또 진검승부를 벌여야 되는데 이 겐신마저도 급살나고 말죠. 이제 그야말로 이제 이 노부나가를 주변에서 막을 이제 그런 세력이 사실상 없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노부나가가 이제 여기에서 좀 지우겠습니다. 아사쿠라 털었고 아사히 털었고
이 노부나가가 이 나가시노 합전 이후에 이 비파오 인근에다가 이제 그 유명한 아즈치 성이라고 하는 그 거성을 쌓고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모리 가문하고 이 전쟁을 벌여서 이제 주코쿠를 털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각지로 이제 자기의 그 군단을 이렇게 나눠가지고서 다 이렇게 자기의 가신들에게, 중신들에게 역할 분담을 시켰는데, 이쪽에 이제 북쪽에 에치젠, 에추, 에치고 이제 이쪽을 이제 칠하고 보낸 그 중신이 이제 시바타 가스이에라고 하는 그 유명한 도깨비라는 별명이 있는 그 시바타 가스이에가 이 북쪽을 맡았고, 그 다음에 이 서쪽으로 이 모리 가문을 털라고 보낸 사람이 그 유명한 이제 하시바 히데요시였습니다. 이 하시바 히데요시가 나중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되는 것이죠. 원래 이름이 키노시타 도키치로였다가 이제 키노시타 히데요시, 그 다음에 하시바 히데요시, 나중에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 시코쿠 지역하고 이 기이반도, 이세 지역, 야마토 이쪽을 이제 칠하고 이제 보낸 그 중신이 니와 나가이데라고 하는 그 중신이 또 있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각지로 다 이렇게 군단을 배분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 히데요시가 이제 모리 가문을 담당해서 털고 있었는데, 이 노부나가가 또 한 명의 또 중신을 이 모리 가문을 털라고 보내려고 작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유명한 아케치 미스히데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케치 미스히데는 원래 그 노부나가의 이제 장인어른이었던 그 사이토 도산 밑에서 그 뭐 처족하였나?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이토 도산이 아들한테 살해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기 야마토 이쪽으로 이제 도망가가지고서 이제 배회하다가 나중에 노부나가가 강성해지니까는 이 노부나가한테 도로 이제 귀순을 해가지고서 그 밑에서 활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 지략도 뛰어나고 문무를 겸비하면서 교양이 아주 풍부했던 그런 인물이었죠. 그런 뛰어난 인물이었는데 이제 컴플렉스가 있다면은 대머리였다고 합니다. 머리가 좀 탈모가 있었는지. 이 노부나가가 굉장히 어떤 그 인격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 아케치 미스히데의 그 컴플렉스를 가지고서 야 이 귤대가리야 하면서 그 대머리를 툭툭 치면서 막 모욕을 주고 그 머리를 그냥 마룻바닥에서 막 발로 밟고 막 이제 그런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케치 미스히데한테 이제 무슨 짓까지 했냐면은 이 모리 가문을 쳐라, 이제 그렇게 명령을 내리면서 이 아케치 미스히데의 원래 영지를 몰수해버리고 이 모리 가문의 영지로 이 아케치 미스히데를 봉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네가 모리 가문을 쳐가지고서 모리 가문하고 이기면은 모리 가문의 영지를 네 영지로 먹는 것이고, 만약에 네가 패해가지고서 모리 가문을 못 먹으면은 넌 영지가 없는 것이다, 그런 뜻이었죠. 완전히 그냥 극약 처방을 내린 것인데, 이 아케치 미스히데 입장에서는 좀 받아들이기도 힘들었고 워낙에 이제 모욕적이었기 때문에 그 군단을 끌고서 모리를 치러 가지 않고 딴 데를 치러 갑니다. 그때 당시에 이 노부나가가 아즈치 성에서 나와가지고 본격적으로 모리 가문을 치기 위해서, 주코쿠를 치기 위해서, 이 히데요시를 지원하기 위해서 그 중간에 요새를 하나 딱 만들어가지고서 거기에 기거하고 있었습니다. 그 요새가 바로 그 유명한 혼노지라고 하는 사찰이었습니다. 이제 원래는 절이었겠죠. 근데 거의 뭐 요새화된 그런 절이었습니다. 이 혼노지라고 하는 그 요새의 사찰에 이제 기거하면서 이제 원정을 지휘하고 있었는데, 이 아케치 미스히데의 그 군단이 이제 모리를 치러 가지 않고 혼노지에 있는
오다 노부나가를 치러 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그 유명한 대사가 대기와 혼노지니 아리 적은 혼노지에 있다. 이제 그 유명한 명대사와 함께 이 아케치 미스히데의 군대가 혼노지로 오다 노부나가를 죽이러 가게 됩니다. 이 오다 노부나가가 이 혼노지 본당에서 정말 엄청나게 격렬하게 또 저항을 했습니다. 그 혼노지 본당에 막 불타가지고서 이 석가래가 막 무너져 내리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도 이 노부나가가 안에서 막 활을 쏘고 창을 가지고서 그 시동이었던 모리 란마루라고 하는 자기 남자 애인하고 같이 막 그냥 격렬하게 저항을 하면서 이제 그렇게 싸웠는데 결국에는 이 혼노지 그 본당 그 불타는 본당 안에서 죽었죠. 죽어가지고서 이 아케치 미스히데가 그 시신을 이제 확인한 후에 본격적으로 자기가 이 교토를 장악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바로 그냥 이 모리 가문하고 강화를 맺고서 이틀 만에 군대를 빼가지고서 돌아와서 이 아케치 군단을 격파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 아케치 미스히데는 소위 이제 3일 천하라고 부르죠. 그 3일 천하 끝에 이제 그 세력을 잃고서 산속으로 막 도망다니다가 그 숲속에서 농민들에 의해서 살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케치 미스히데의 그 혼노지의 변이라고 하는 이 사건이 굉장히 일본사의 미스테리입니다. 최대의 미스테리입니다. 왜 미스테리냐면은 아케치 미스히데가 도대체 무슨 깡으로, 무슨 생각으로 이 변을 일으켰느냐. 어차피 이 변에 성공을 해서 노부나가를 죽였다고 하더라도 이 노부나가를 죽였다고 하더라도 이 북쪽에는 시바타 가스이에도 있고 그 다음에 서쪽에 이 히데요시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니와 나가이데도 있고 뭐 여기 주변에 다 오다 가문의 그 이제 그 부하들이 아주 강성한 부하들이 다 진을 치고 있는데 어차피 진압당할 것을 뭐하러 난을 일으켰겠느냐. 이제 그런 미스테리가 아주 있죠. 일본사의 미스테리로 남아있죠. 마치 그 우리나라의 그 대통령 시해 사건하고 좀 비슷한 그런 면이 있죠. 그래서 어떤 음모론 썰이 있냐면은 이 하시바 히데요시하고 이 아케치 미스히데가 서로 이렇게 공모를 해가지고서 이 노부나가를 죽이기로 공모를 했는데 이 히데요시가 뒤통수 치고서 이 아케치 미스히데 털고서 자기가 이 오다 가문을 장악했다. 이제 뭐 그런 썰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노부나가 사후에 이 넓은 그 오다 가문의 영지하고 이제 뭐 그런 것을 어떻게 이렇게 분배하고 그 다음에 오다 가문의 당주는 누가 계승할 것인가. 이제 그거를 회의하기 위해서 이 오다 가문의 그 거성이었던 기요스 성에서 아까 전에 여기 그 기요스 성에서 그 유명한 이제 기요스 회의를 개최하게 됩니다. 이제 그 마치 그 서양의 그 나폴레옹 전쟁 이후에 그 메테르니가 오스트리아의 메테르니가 그 비엔나에서 이제 빈 회의 뭐 그런 거 연 것처럼 이 오다 노부나가 사후에 이 오다 가문의 영지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그걸 가지고서 이 가문의 중심들하고 그 오다 가문의 이제 사람들하고 회의를 한 게 그 기요스 회의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 결론적으로는 그 노부나가의 장자였던 그 오다 노부타다도 이 혼노지에 변해서 죽었거든요. 그래서 그 노부타다의 아들이었던 말하자면 그 노부나가의 적손이 되는 거죠. 장손이 되는 그 오다 히데노부가 그 가독을 승계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이 오다 히데노부의 나이가 완전히 그냥 애기였습니다. 한 3세인가 4세인가 아무튼 완전히 애기였으니까는 사실상 이 오다 가문은 그 조그마한 영지를 그냥 오다 가문을 계승한 거 이제 그뿐이고 이제 오다 세력은 이 중신들이 다 나눠 먹었다고 그렇게 보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후에 바로 이 하시바 히데요시하고 시바타 가스이에가 서로 이제 그 투쟁을 벌이게 되죠. 권력 투쟁을. 그러면서 그 시즈가다케라고 하는 그 전투에서 시바타 가스이에가 패배하게 되면서
이 시바타 가스이에가 자결을 하게 됩니다. 이 시바타 가스이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치욕스럽겠습니까? 자기는 이 가문의 오리지널 중심이었고, 이 하시바 히데요시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서민 출신이었거든요. 굉장히 천한 바늘 장수였습니다. 원래는 바늘 장수였다가 이 오다 가문의 이제 아시가루라고 하는 그 쫄병으로 처음에 들어가서 그 유명한 일화가 있죠. 이 노부나가가 이제 한겨울에 이제 외출하기 전에 그 신발을 조금 이제 따뜻하게 신고 가시라고 그 신발을 한겨울에 이렇게 품에 품고서 데펴 가지고서 이렇게 들였다고 하는 이제 그런 일화도 있는데, 하여간에 그 쫄병으로 시작해 가지고서 이 군단장까지 올라간 그런 인물입니다. 입지전적인. 그래서 이 시바타 가스이의 입장에서는 이런 놈한테 자기가 패했다고 하는 거를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결을 하고 맙니다. 이때 시바타 가스이하고 같이 자결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오이치라고 하는 여자였습니다. 이 오이치가 누구였죠? 그 오다 노부나가의 여동생이었죠. 오다 노부나가의 여동생으로서 이 오우미 지방의 아사히 나가마사한테 시집을 가가지고서 그 이제 혼인 동맹을 맺었던 그 오이치가 이 아사히 나가마사가 이제 죽은 뒤에 과부 상태였는데, 이 노부나가 사후에 시바타 가스이한테 재취를 갑니다. 다시 시집을 갑니다. 워낙에 절세의 미녀였기 때문에 이 오다 가문 내에서 이 오이치를 굉장히 흠모하는 사람이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시바타 가스이한테 시집을 갔다가 이제 이 사람도 이제 자결을 하니까 그 뒤에 둘째 남편도 죽었으니까 자기도 따라가지고서 이제 자결을 하게 되는데, 그 광경을 봤던 이 하시바 히데요시가 굉장히 씁쓸했던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 히데요시도 이 마님을 굉장히 속으로 사모하고 있었거든요. 원래 속으로는. 그런데 자결을 해버렸으니까 좀 씁쓸하면서도 아쉬움이 컸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더 재밌는 것은 이 오이치의 이제 첫째 남편이었던 아사히 나가마사하고 그 사이에 3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그 3명의 딸 이야기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게 그런데 그 3명의 딸 중에 장녀였던 차차라고 하는 그 여자가 이 어머니 오이치하고 아주 쏙 빼닮은 엄청난 절세 미녀였습니다. 그래서 이 차차가 나중에 이 히데요시, 나중에 도요토미 히데요시한테 측실로 들어가게 되면서 그 사이에서 도요토미 히데요리를 낳게 되는 것이죠. 이 도요토미 히데요리가 나중에 히데요시의 뒤를 이어서 도요토미 가문의 2번째 당주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 히데요시한테 굉장히 또 못마땅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오다 가문하고 도쿠가와 가문이었죠. 이 오다하고 도쿠가와 가문은 이 노부나가를 믿고서 지금 그렇게 이렇게 세력이 커졌는데, 이 노부나가가 죽고 난 뒤에 그 부하였던 히데요시가 설쳐되면서 이 노부나가의 사실상 뒤를 이은 그런 다이묘로서 세력을 다 먹어버리니까 못마땅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다하고 도쿠가와가 이 히데요시하고 이제 대항을 하다가 이 오다 쪽에서 그냥 먼저 이 히데요시한테 항복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도쿠가와 입장에서도 오다 가문이 먼저 항복을 해버렸는데 뭐 자기네가 대항할 그럴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도 히데요시를 인정하고서 이제 종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그 뒤부터는 이제 그 히데요시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이제 끝으로 이 오다 노부나가의 어떤 그 역사적인 의의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부나가는 확실히 어떤 그 창조와 혁신의 아이콘이었죠. 기존의 어떤 그 전통적인 질서, 기득권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배격을 하고 파괴를 했습니다. 파괴라기보다는 이제 파격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도 말했듯이 여기에 그 막부라든지 조정이라든지 그 어떤 그 신토, 이제 천황의 그 신도라든지
아니면은 불교라든지 뭐 일향종 이제 그런 불교 세력들 그런 전통적인 권위들을 아주 철저하게 이제 배격하고서 신질서로 새로운 질서로 새로운 가치로 그렇게 나아갔던 이제 봉건의 중세에서 근세로 넘어가는 그 선구자로서 어떤 창조와 혁신 이거의 아이콘으로서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어떤 그 창의성, 크리에이티브한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상징적인 인물로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노부나가의 어떤 그 창조와 혁신의 굉장히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이 바로 아까 말한 그 노부나가의 거성이었던 아즈치성이죠. 아즈치성. 이 아즈치성의 그 천수각을 보면은 완전히 이 노부나가의 그 세계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의 어떤 그 전통적인 그 다이묘들의 그 성의 천수각하고는 좀 모양이 많이 다르죠. 뭐 전통적인 그런 천수각이라고 한다면은 저쪽에 이제 히메지성이라든지 아니면 뭐 히데요시의 오사카성, 저희 가토기요마사가 지은 구마모토성, 아니면 여기에 그 이에야스가 지은 에도 그 성이라든지 이제 그런 천수각하고는 굉장히 좀 다른, 굉장히 특이한 그런 모양으로 지어진 게 이 아즈치성의 천수각입니다. 이제 그게 바로 아까 말한 그 남만 문화, 이 서양의 남만 문화하고 이제 그 천주교라든지 이제 그런 거에 굉장히 개방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그런 일이었죠. 그리고 이런 문화적인 어떤 정치적인 그런 것뿐만 아니라 또 어떤 경제, 상업적인 측면에서 이 아즈치성에서 그 행했던 그런 굉장히 유명한 경제 정책 중에 하나가 라쿠이치 라쿠자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그런 정책이 있습니다. 락시락좌라고 해가지고서 원래는 그 장인어른이었던 이제 사이토 도산이 이제 했던 걸로 굉장히 유명한데 원래 그 일본의 그 전국시대 때 그 마을의 상인들은 전부 다 그 저작거리에 시장에 기득권 상인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제 그 사람들이 목이 좋은 곳을 장악하고 독과점을 하고 그 다음에 영주하고 결탁을 해서 와이로 매겨가지고서 면세 혜택을 받고 이제 그런 그 시장 구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다 노부나가는 그런 것을 철저히 파괴하고 파격하고 배격한 것이죠. 완전 자유경쟁으로 그런 소상공인들도 이제 작은 보따리 장수도 아주 거대한 그 이제 상단하고도 경쟁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자유시장 경쟁의 어떤 그 체제를 이제 정책적으로 한 게 바로 이 라쿠이치 라쿠자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게 되겠습니다. 모든 그 시장에서의 기득권을 파괴해버린 것이죠. 이 노부나가의 어떤 그 자유경쟁, 어떤 그런 거에 또 상징적인 게 바로 인사정책 아니겠습니까? 아까 전에 히데요시 이야기했듯이 어떤 출신이라든지 그런 거에 따지지 않고 능력이 있고 공정만 있으면은 누구든지 그냥 벼락 출세시켜가지고서 저 쫄병 아시가로에서 군단장까지 해먹게 만든 이제 그런 인사정책을 했던 게 바로 이 노부나가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을 추진한 그런 어떤 결단력, 선구자로서 용기 있게 제일 정점에 천병으로 서 있는 그런 모습도 굉장히 노부나가한테 배울 점이 되겠죠. 이상으로 무기탄 특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